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지난 일주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저는 잘 지냈는데 마음은 참 불편하네요. 네. 2.5단계로 그렇죠. 이제 격상이 됐습니다. 네. 이제 아마 이제 3단계를 하고 싶었을 텐데 3단계를 하게 되면은 이게 중단되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아마 정부에서도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그런 아마 단계 격상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빨리 이렇게 거리두기 잘 하시고 방역 개인 위생 잘 챙기셔서 이게 빨리 좀 확진자 수도 줄고 네. 다시 좀 활력을 찾는 그런 날들이 오기를 바라면서 뉴스 브리핑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시작하시죠. 네.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징벌적 과세로 매매 위축되고 임대차 3법으로 전세난 심화. 지코노비 TV 주택 정책 토론회라는 게 있었네요. 네. 여기서 보니까 심교원 정부 문제 인식 못해, 재해성 서울 강남만 겨냥, 이상형 세금 인상 원칙 없어. 뭐 이런 여러 분야의 교수님이나 뭐 정부 측 인사라든지 뭐 이런 각계의 어떤 분들이 모여서 토론회를 하셨나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제도권 전문가분들이신 거죠. 제도권 전문가와 이제 관계 기관들, 관계되는 이제 팀장급 이상 임직원들을 모셔서 아마 이제 토론을 했었고요. 지코노미는 한국경제신문사, 한국경제에서 만든 유튜브 채널이고요. 부동산만 특화해서 나오는. 그래서 아마 그 언론사 유튜브 중에서는 아마 팔로우가 제일 많고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몇 번 출연해서 했었던 굉장히 좋은 방송이고요. 여기 이제 그 만드시는 기자분들 스펙이 되게 좋으세요. 정말 부동산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요거 할 때 이거 실시간으로 라이브 했던 것들이거든요. 같은 시간에 저는 한경닷컴 같은 그룹사인데 그걸 또 같은 시간에 해가지고 저는 그때 한경닷컴에서 주최하는 또 부동산 세미나 참여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못 봐서 또 사후적으로 뉴스와 이제 그 지코노미 TV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 좀 내용이 좋아서 공유해 드리려고 하는 것들이고요. 일단은 뭐 이 방송을 보셔도 좋겠지만 여기 지금 한 줄씩 정리해 놓은 것들만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먼저 권도엽 전 국토해양부 장관입니다. 국토해양부라고 하는 것은요, 박근혜 정부 때 있었던 부서입니다. 지금 국토교통부인데 그때는 국토교통부랑 해양부랑 같이 있었었고요. 근데 지금 분리가 되어 있죠. 국민 삶의 질과 직결된 주택 문제가 정치가 아닌 국민 경제의 눈으로 풀어야 한다. 시장을 존중하지 않은 정책은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다라고 해서 전 장관님께서 그렇게 좀 말씀해 주셨다고 합니다. 100% 저는 공감하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가 또 이제 또 이게 주최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결국 이 주최한 주체들의 공통적인 의견이 결국 정부가 내놓는 주택 정책에 의도한 효과를 내지 못할 것이라고 좀 어떻게 좀 부정적인 전망들을 내놓았는데요. 일단은 이제 그런 의견들을 내놓은 가장 이제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심기영 교수님이죠.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제일 유명한 교수님이시죠. 정부가 문제를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그 이유로서는 그래서 이제 정부가 지금까지 주택 공급이 충분하다라고 말했다가 오히려 나중에 이제 최근에 들어서 공급을 늘리는 정책들을 펴는 등 문제 인식이 좀 편의적으로 좀 바뀌는 것들, 그때 상황에 따라 바뀌는 것들이 오히려 주택 시장을 좀 어렵게 하고 있다. 그렇게 좀 어떻게 보면 신경영 교수께서 지금 현대 정부 정책을 꼬집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택 매매가가 다소 떨어진다 하더라도 전세가가 올라가는 추세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이것들에 대해서도 조금 정부가 준비하는 모습들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보유세와 양도소득세에 대한 징벌적 과세로 매매 시장이 위축되고 가격 상승 압박은 줄겠지만 임대차 3법으로 전세난이 심각해질 것이다. 그래서 글로벌 금융위 2위인 2010년대 초반 나타났던 현상이 재현될 수 있다. 이게 뭐냐면요. 2010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은 매매가는 하락하고 전세가는 올라가서 2013년도에 붙었거든요. 그다음부터 전세가는 이제 한 3년 내내 오른 다음에 좀 안정이 되고 매매가가 거의 폭등을 했거든요. 그런 현상들이 우려가 된다는 것들이죠. 저도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 패널 토론에 이제 좀 대장 역할, 좌장을 맡았던 분이 그 아주대학교 재혜성 교수님이실 텐데요. 이분은 정부 주택 정책은 부동산 전반이 아니라 오로지 서울 강남만을 겨냥한 것 같다. 또 그렇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강남을 보고 있어요. 근데 강남은 지금 투자 수요층이 없거든요.
저도 그게 늘 좀 이상했었는데 이분이 그걸 좀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서민들의 주택 문제에 더 관심을 쏟아야 한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 서민들이 원하는 주택들을 거래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강남 상구 거래를 막으려다가 전체적인 것들을 다 막아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강남 주자다 보니까 강남 인근 지역에 풍선 효과가 생겼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이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좀 나쁜 결과로 이어졌다. 그렇게 좀 분석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명지대 이상영 교수님, 이분도 굉장히 유명하신 분 중에 한 분이시고요. 제 클라이언트입니다. 또 가끔 가다가 같이 프로젝트 진행하고 그랬었습니다. 보유세를 올리고 거래세를 낮춰야 한다는 원칙이 일반적이었었는데 정부가 둘 다 올리면서 그런 원칙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거래세를 올리게 되면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들이 부담스러운 층들이 팔거든요. 근데 지금 양쪽을 다 올리다 보니까 새로 사는 것들도 불편하고 파는 것들은 더 불편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 거래가 정상화되지 않다라는 것들이죠. 결국은 부동산 세제 개편의 핵심은 세율을 높이는 게 아니라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도 늘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자꾸 공시가격, 비과세 이런 것들을 자꾸 만들다 보니까 이 원칙이 없어지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시가격을 현실화해서 정상적인 거래고 거래에서 발생하는 세금들을 그냥 정상적으로 내게 하면 되는데 보유세를 올리려고 하면은 이 거래세들을 내리는 것들이 일반적인 현상이라는 것들, 방법이라는 것들도 선진국사에서 벤치마킹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제시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도권 전문가들도 공통적으로 이런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서 이런 것들은 정책을 만드시는 분들도 좀 기감을 가지시면 좋겠다. 그렇게 좀 제안을 드리고 싶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잘 정책에 반영되면 좋겠습니다. 네, 이 방송을 정책을 만드시는 분들도 듣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일단 첫 번째 기사로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네, 매일경제 기사고요. 전세 뺄 것 동의했어도 세입자 말 바꾸면 연장해야. 국토부가 내놓은 임대차 보호법 해설. 임차인에 분리하면 성립 안 돼. 이사 간다던 세입자 마음 바꿔 더 살겠다 요구해도 들어줘야. 집 내놓은 후 세입자 연장 요구 땐 전세 끼고 구입할 사람에게 팔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요 기사를 제가 소개해드릴 링크 걸어드릴 네. 테니까 여기 Q&A를 다 읽어보세요. 되게 많습니다. 이것들 제가 다 소개해드리진 않을 거고요. 이 그림의 4가지 사례만 좀 읽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요. 제가 임대차 3법 나올 때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100건의 계약이 있으면은 100건이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매 건마다 아마 이거 편을 한번 이렇게 평가를 해줘야 될 것 같다라고 제가 이해를 했었는데 그 결과입니다. 계속 문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계속 이거에 대한 답변집을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매일 내놓고 있어요, 매일. 거의 매일.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힘드시겠어요. 네, 여러분들도 좀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좀 의견을 내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걸 들어보시고요. 근데 이것들이 이거랑 유사한 사례지만 또 다른 사례들은 또 다른 답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일단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하나 읽어볼게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예, 예. 네.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약정했다면 일단은 그 국토부에서 내놓은 이 해설지에 보면요. 법에 따라서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권리를 배제한 약정이므로 효력이 없고요.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임차인과 임대인이 계약을 했어도 그렇게 약정을 했어도 임차인이 어기게 되면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계약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냥 법이죠. 이걸 그렇죠. 왜 계약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좀 말이 좀 어폐가 있는 건데 이건 아마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예, 다음이요.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에 별도의 방식이 존재하나. 네, 조금 전에 했고 제가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것들이 바뀔 거라고 예상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 계속 이것 때문에 소송이 생길 것 같다는 얘기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계약갱신권 요구해서 행사에 대해서 별도의 방식에 대해서는요. 일단 구두, 문자 메시지, 이메일 모두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은 이것들에 대해서 임차인이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남이 봤을 때 계약갱신을 요구했다라고 인정될 만한 모든 메시지 형태들은 다 증거로 하는 것들입니다. 다만 이것들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들이 더 좋기 때문에 증거가 남는 내용 증명 우편 등이 가장 좀 유리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구두 이런 거는 말로 하는 건 솔직히 좀 뭐 증거가 남는 일이 별 녹취를 없잖아요. 하겠죠. 요즘 뭐 핸드폰 녹취가 되니까. 네. 왜냐면은 지금 아이폰만 아마 통화 녹취가 안 되지만 아이폰 2에 건 다 통화 녹취도 되잖아요. 그런가요? 저도 지금 통화 네. 녹취 때문에 좀 바꿨는데,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죠. 아무튼 남이 들었을 때 구두로 했다 이건 안 되겠지만, 남들이 들었을 때 구두로 한 거 들려주면 되는 것들이잖아요.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들, 예, 그런 것들은 다 아마 방식으로 서로 아마 일단 기록을 남겨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세를 주고 뭐 세를 내고 이런 게 뭐 이렇게 막 뭐 녹취 문자 메시지 이런 후덜덜한 일이었나 싶네요. 이렇게 막 문구를 읽으니까 더 뭔가 네. 그러니까 이제 이번 정부에서 법대로 하라고 하니까 그냥 법대로 해야 되겠죠. 뭐 방법이 없습니다. 네. 실거주 사유로 갱신 거절 후 공실로 비워뒀다면 만약에 이제 그 실거주 한다고 했었는데 실거주 할 것이 아니라 허위로 계약 갱신을 거절했다라고 판단되는 경우겠죠, 당연히. 임대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들이고요. 뭘 어떻게 책임진다는 거죠? 예, 뭐. 그거는 잘 모르시는군요, 표정이. 예, 이거는요, 그러니까 임차인들이 아마 손해배상 청구를 할 텐데, 네네. 그거에 준해서 이제 해주라고 하겠죠. 네네. 왜냐하면 임차인은 이것 때문에 이사를 갔을 것이기 때문에, 뭐 이사비를 보존해준다라든지, 네. 내지는 뭐 기타 등등 뭐 것들을 하겠죠. 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여기서는 계약 갱신을 했을 경우에는 뭐 3억이었는데 절로 이사 가는 바람에 새로 계약해서 5억이 됐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한 뭐 어떻게 뭐 몇 달치 월세 뭐 이 정도 뭐 이런 것들도 아마 고려하지 않겠냐 싶은데 이것들은 아무튼 확정된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피해 보상, 손해배상 뭐 이런 것들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그것들을 받으려고 임차인과 임대인이 계속 소송을 하겠느냐라고 했을 때 좀 살기도 지금 박박하고 힘드실 텐데, 이게 참 뭐 하는 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주택 수선이라든지 인테리어 공사라든지 거주 직계 존속 사망 때는 면책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이게 뭐냐면은 한시적으로 일단 주택 수선하는 기간 동안에는 비워둘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것들은 면책이 된다는 얘기고요. 인테리어 공사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거주하기로 했던, 아니면 거주하고 있던, 누가 이제 그 직계 존속이라고 하면은 이제 부모님들이겠죠. 사망했을 때는 그거 이제 어차피 이제 그 기간 동안에는 면책을 주겠다고 하는 것들인데, 이건 당연한 거고요. 그보다 더 아마 확장되는 경향들도 많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이것들은 확정되지 않은 거라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계속 사례가 나올 겁니다. 네. 네. 임차인 동의가 없으면 임대료 증액을 할 수 없나? 예, 이게 아마 제일 이제 문제가 됐던 그런 문구 중에 하나였었는데요.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차임 증강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분쟁 조정 절차를 거쳐 인정되는 경우 증액은 가능한데, 예, 이것들도 이제 워낙 또 임차인 위주로 지금 판결이 나오다 보니까 이 분쟁 조정 절차에서 어떻게 좀 판단해 줄지는 또 그때 가봐야 하는 거죠. 저는 그건 둘째치고 이제 네. 이분이 증액한다 이거는 이 집에 계속 연장해서 사신다는 경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집에 살면서 집주인이랑 이런 분쟁 조정 절차 거치고, 제가 진짜 이렇게 집에 살면서 보면 윗집 아랫집 간에 뭔가 이렇게 껄끄러운 일이 생겨도 되게 스트레스 받고 피곤하잖아요, 사실. 그럼 솔직히 뭐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는 네. 사람 문제 때문에 다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런데 뭐 이런 거를 거쳐야 되는 경우가 얼마나 될지 앞으로 이제 모르겠지만, 진짜 너무 어렵네요. 네, 피곤합니다, 좀. 아마 제 네. 생각에는요. 네. 이제 이런 TV 프로그램에서 이런 아마 이런 좀 어떻게 뭐 논쟁, 어떻게 분쟁 사례 가지고 무슨 드라마가나 뭐 이런 꽁트에서 시트콤이 나올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지금 사례가 굉장히 많이 폭발할 것 같거든요. 개인적으로 조금 안타깝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연합뉴스 기사고요. 예. 서울 아파트 거래는 폭삭, 똘똘한 아파트는 팔렸다 하면 최고가. 8월 거래 건수 1,900여 건, 6월에 8분의 1에도 못 미쳐. 강남 3구 등에서 매매되면 신고가로 기록. 네, 홍국희 기자님, 예, 기사구나. 예. 아시는 분이세요? 제 대학교 후배입니다. 아. 네, 제가 나름 신박깔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아무튼 그렇고요. 일단은 똘똘한 한 채는 팔렸다면 신고가일 텐데 그 전에 거래량이 줄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래량이 줄게 되면 보통 이게 매매 시세가 좀 빠지기도 하고 조정이 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보통 이렇게 거래가 많이 될 때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냐면은 지금 이제 거래가 좀 되기가 어려운 조건이 되고 있잖아요. 집을 파는 순간 새로 사기도 힘들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집값이 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른 집값들에 대해서는 또 수요층이 줄어드는 것들이고, 그 와중에서도 원체 매물의 숫자가 적다 보니까 지금 매도자 우위 시장이 됐다는 것들이고요. 그 매도자 우위라고 하는 것은 매도자들이 제시한 가격을 그대로 수용해서 매수자들이 지불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수들은 당연히 신고가일 텐데,
중요한 거는 지금 서울 아파트 거래라고 했는데 서울 아파트 중에서도 인기가 있는 입지들만 그럴 것 같아요. 여기 좀 예를 든 그 대치동이잖아요. 학군 수요, 결국은 그 입지로 꼭 이사를 가야 되는 수요들 있는 입지 같은 경우는요. 이게 매물이 정말 없습니다. 제가 이제 어저께 그 블루 999님 모시고 서울 전세, 경기도 전세, 인천 전세에 대한 것들 실질적으로 단지에 들으면서 가격까지 다 말씀드렸거든요. 수요일 날 올라오는 방송 꼭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9월 2일 날 업로드가 될 텐데 그 방송 정말 좋은 방송이니까요. 제가 구체적인 지도와 단지명과 시세들을 다 말씀드렸으니까 진짜 어떤 정도인지 전세 물량이 없는 것들이 한번 직접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무튼 전세 물량이 없다 보니까 매매로 돌아서는 경향이 있는데 돈이 있는 층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비싼 입지들도 거래가 돼요. 그래서 이제 비싼 신고가가 형성이 된다는 얘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 지역의 전세가랑 매매가는 갭이 큽니다. 그러니까 매매로 들어갈 수 없는 경우는 요로 출퇴근할 수 있는 혹은 이제 등하기를 할 수 있는 아니면 학원가를 갈 수 있는 거리 내에 있는 한 단계 시세가 낮은 지역의 매매로 가거든요. 대표적인 강남구 같은 경우는 지금 전철역으로 한 두 정거장, 한 정거장 사이가 있는 성동구 쪽으로 많이 주거지를 선택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저쪽에 그 노원구 같은 경우는 중계동 있잖아요. 중계동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강북구라든지 노도강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노도강은 같은 급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노원구가 조금 좋은 것들이고요. 노원구 중계동으로 학원가를 갈 수 있는 좀 강북구라든지 뭐 이런 지역에 뭐 중남구라고 하든지 거기에 좀 시세가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목동에 매물이 없다 보니까 최근에 강서구가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렇게 인근 지역에 매매가나 혹은 이제 전세 물량을 찾는 수요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치동으로 그 잠시 그 사시려고 하는 분들이 저는 이렇게 기사에서는 봤는데 제 주변에는 뭐 그런 분들이 계실까? 왜냐면 저도 뭐 대치동으로 학원을 막 아이를 보내고 이러진 않아서 네네. 이렇게 약간 대치동 하면 약간 뭔가 장벽이 있고 거리가 있는 느낌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대표님이나 저나 성향이 비슷하잖아요. 애들 교육을 이렇게 좀 뭐 빡세게 시키거나 어렸을 때부터 뭐 조기 교육시키거나 그런 것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애들에 대해서 교육에 대해서 관여도가 높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다 검토를 해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런 면을 본 게 저희 아파트에 이제 그 집주인분들이 모여서 무슨 회의를 하는데 네네. 이렇게 처음 보시는 분들이 이제 이렇게 오셔서 여기 사시던 분인가 했더니 이제 그분들은 자녀들을 대치동으로 이제 전세에 들어가서 키우셨다가 이제 대학 입시가 끝나면 다시 이제 이쪽으로 오시거나 네. 아니면 뭐 또 여기를 계속 또 세를 주고 뭐 다른 또 곳을 알아보시거나 할 계획이라고 일단 지금은 대치동에 있는데 이제 뭐 입시가 끝나면 다시 이사를 그 동네에선 일단 입시까지만 살고 나오고 싶다고 이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입시를 위해서 그 동네 대치동이라는 곳에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정말 주변에 아까 한 분이 아니라 여러 분이 그러셨거든요. 계시는구나 하는 게 피부로 와닿더라고요. 네. 교육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대치동을 일단 영순위로 한번 검토했을 거고요. 근데 대치동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매매는 당연히 비싸고요. 전세도 비싸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수할 수 없는 분들은 이제 그 다음 대안을 선택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실거주로서 인기가 있는 지역이냐는 또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다른 지역보다는 뭐 되게 교통도 편리하고 강남 출퇴근도 편하고 환경도 쾌적하니까 좋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대치동의 교육 환경 프리미엄을 빼고 나면요. 과연 지금 시세를 유지하고 있을까? 뭐 그런 것들도 살짝 좀 의문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이 입지 같은 경우 되게 특수 목적의 입지들인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들의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살고 싶은 의지보다 용량보다는 우리 아이들이 좀 교육적으로 좀 세팅이 돼 있게 완벽히 세팅이 돼 있는 지역에서 조금 공부를 시키고 싶은 그런 욕망이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런 수요들은 부모들이 보통 희생을 하죠. 그러니까 희생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길 수가 없잖아요. 거의 목숨 걸고 하는 것들이니까 그런 거죠.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강남에 옛날에도 영화에도 뭐 그런 장면 나왔던 것 같은데 여러 번 봤던 것 같은데요. 한국 영화들 보면 강남에 아파트는 지어 놓는데 사람들이 안 가니까 네. 강북에 있는 좋은 학교들을 막 다 강남으로 보냈잖아요. 맞아요. 저희 동네에도 지금 뭐 있는 학교들 보면 강남으로 옮겨간 학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주변에 또 학원가들이 생기고 하면서 이곳이 더 막 네. 뭐 일자리 소장님은 일자리 강조하시지만 저는 이제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 일자리보다 이런 교육 환경 또 뭐 좋은 학교들 이런 것 때문에도 더 많이 수요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이렇게 막 수요를 분산하고 싶으시면 다른 곳에도 그렇게 정말 좋은 환경을
좀 만들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근데 그 네. 학교를 만든다고 가지는 않아요. 그건 확실히 네. 맞고요. 일자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같이 가는 것들이거든요. 강남권에 오늘 일자리가 많기 때문에 근로 출퇴근하시는 그럼 분들. 강남에 있는 좋은 학교를 다시 다 그 좀 취약한 지역으로 보내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지금 인구가 그쪽이 제일 많거든요. 강남, 서초, 송파가 150만 명, 네. 그러니까 150만 명이 넘죠. 지금 60만, 50만, 지금 거의 그냥 네, 우스갯소리로 해봤습니다. 200만 정도 하니까 하도 답답해서. 예, 인구가 네. 많이 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답답한 문제이긴 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직장들이 조금 더 양재 직장들이 퍼지게 되면은 지금 이제 강남에 원래 생길 일자리들이 지금 다 판교 테크노빌까지 내려왔잖아요. 그 밑에 단계에다가 판교 테크노빌리급의 이제 기업들이 내려올 수 있다라고 하면 용인까지만 내릴 수 있다 하더라도 화성까지만 내릴 수 있다 하더라도 서울시가 좀 분산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위쪽에 저는 좀 한강 이북 쪽에다가 좀 일자리를 많이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 있거든요. 파주 같은 데다가 판교 테크노빌급의 그런 입지들을 만들어서 기업체들을 좀 적극적으로 유치한다. 당연히 뭐 좀 땅도 좀 저렴하게 공급을 하고 이런 뭐 법인세 같은 경우도 감면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유도한다라고 하면은 좀 옮겨갈 것 같기도 하거든요. 세종시 진행하듯이 하면 네. 환경을 그렇게 꾸며주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네. 너무 뭐 엉뚱한 말을 한 건가요? 맞습니다. 근데 세종시 같은 경우는 네, 주변에서 지금 인구를 쭉쭉 빨아들이고 있거든요. 네, 좋은 그 빨아들이는 이유 가장 큰 이유는요. 제일 좋기 때문이에요, 솔직히. 그러니까 강남이 그 서점에 성장하는 것들랑 똑같은 모습으로 가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좀 한강 이북 지역에다가 저는 일산이나 파주 쪽에다가 그렇게 양지대 신도시 만드는 거 좋은데 좀 제대로 잘 만들어주세요. 분산될 겁니다. 근데 좀 서울에서 좀 멀리 좀 떨어져 있어야 돼요, 대신. 그래야지 가지. 서울에 붙어 있으면은 서울보다 좋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울하고 조금 떨어진 생활권에다가 만들어 주셔야지 좀 분산이 된다. 네, 그런 제안들도 해보고 싶네요. 네.